사실 독일은 수십 년 동안 U-212, U-214 잠수함이 NATO의 표준이라고 자부하며 유럽 해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작고 조용하며 효율적인 잠수함이라는 명성을 내세워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며 자신들의 영향력을 넓혀왔죠. 그러나 한국의 KSS-3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잠수함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럽 방산 시장의 권력 구도가 뒤집힌 겁니다. KSS-3는 단순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이 아닙니다. 3,000톤급 이상의 대형 플랫폼에 SLBM까지 탑재할 수 있는 사실상 전략무기에 가까운 잠수함이죠. 독일의 U-214가 연안 방어용에 그친다면 한국의 KSS-3는 대양 작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NATO 내부에서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나 캐나다 같은 주요 동맹국들이 더 이상 독일을 바라보지 않고 한국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를린은 아직도 자신들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국방 싱크탱크 보고서를 보면 KSS-3는 과대평가된 무기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내용을 담고 있더군요.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유럽이 필요로 하는 건 항구 주변에서만 활동하는 소형 잠수함이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 미 해군과 합동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KSS-3가 독일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이 여전히 AIP, 공기부료 추진, 기술을 내세워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은밀성을 유지한다고 주장하는 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은밀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SLBM을 운용할 수 있는지,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지, 동맹국들과 네트워크 통합이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KSS-3는 독자적인 전투체계, 국산 소나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잠수함이 아니라 종합 전투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죠. 일본의 소류급이나 최신 타이게이급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잠항 시간을 늘렸다고 하지만 여전히 SLBM 탑재 능력은 없습니다. 중국의 039형 역시 숫자는 많지만 독자 기술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독자 기술로 SLBM까지 탑재 가능한 재래식 잠수함을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독일이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NATO 내부에서도 이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독일식 표준은 낡은 것이 되고 한국식 표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20세기 후반 일본 자동차가 미국 자동차를 대체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독일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큰 상징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잠수함 수출 역사가 짧아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독일은 오랜 경험을 쌓아왔지만 한국은 이제 막 진출하는 단계라 불안하다는 주장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고 봅니다. 한국 해군이 이미 KSS-3를 실전 배치에 운용 중이고 SLBM 발사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철저한 성능 검증, 투명한 생산 체계, 안정적인 후속 지원까지 모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오히려 최근 독일 해군에서 잠수함 가동률 문제가 불거지면서 신뢰성은 독일 쪽이 더 떨어졌습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폴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객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 투자를 게을리할 수 없죠. 그래서 과거에는 독일제 무기를 대거 도입했었고 U-212 잠수함 역시 유력 후보로 거론됐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독일이 아닌 한국의 KSS-3를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수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동유럽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는 성능, 둘째는 신뢰성, 셋째는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성능 면에서 KSS-3는 독일의 212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SLBM 탑재 능력, 대양 작전 가능성, 장기간 자막 능력까지 모두 한국 쪽이 앞서 있습니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독일이 최근 자국 해군 잠수함마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신뢰를 잃었죠. 마지막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한국은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훈련, 유지보수, 공동개발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훨씬 매력적인 제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독일 내부의 반응입니다. 독일 언론들은 처음에 폴란드가 일시적인 정치적 선택을 했다라며 애써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폴란드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논조로 바뀌더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 투입했을 때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을 원합니다. 독일 잠수함이 연안에서 잠시 활동하는 정도라면 한국의 KSS-3는 대양에서 러시아 북해 함대까지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죠. 폴란드가 왜 한국을 택했는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단순히 구매국이 아니라 NATO의 최전방 국가입니다. 이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한다는 건 NATO 전체에 큰 파급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 무기가 NATO 동부전선의 표준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폴란드 선택은 결국 동유럽 전체의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바로 독일 입장에서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다시 짚어보죠. 일본은 그동안 동남아에서 잠수함을 수출하려 했지만 값비싸고 제한적인 기술 이전 때문에 시장을 잃었습니다. 중국은 값싼 잠수함을 무기로 파키스탄 등에 공급했지만 실제 신뢰성 문제로 이미지가 나빠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폴란드의 합리적인 가격, 첨단 성능,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세 박자를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이건 일본과 중국 모두 할 수 없는 전략입니다. 저는 이번 폴란드 계약이 사실상 효과적인 도미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 군비 재편의 선두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면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심지어 발트 3국까지 줄줄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에서 독일이 쌓아올린 이미지가 허물어지고 그 자리를 한국이 채워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산 거래가 아니라 권력 구조 자체의 변화입니다. 사실 캐나다는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까지 맞닿아 있는 전략적 위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단순히 연안 방어용 잠수함이 아니라 대양 작전이 가능한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캐나다 해군은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으로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들은 독일 U-211을 대체 후보로 검토했지만 결국 한국의 KSS-3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캐나다 해군 전략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 대신 한국을 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작전 환경이 달라요. 캐나다는 북극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U-212는 연안 방어형이라서 작전 반경이 제한적이고 혹한의 바다에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반면 KSS-3는 장거리 작전 능력과 더불어 SLBM까지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자국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선택이 가장 현실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캐나다는 NATO의 일원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미국 해군은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가 독일제를 고집하는 건 오히려 외교적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KSS-3는 단순히 무기가 아니라 동맹의 신뢰를 상징하는 자산입니다.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한다면 오타와 역시 같은 방향을 택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여기서 독일이 범한 가장 큰 실수는 시장을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독일은 캐나다는 결국 우리 쪽을 고를 것이다 라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군사적 판단을 정치적 고려보다 앞세웠습니다. 러시아의 북극 개발, 중국의 북극 항로 진출 같은 위협 앞에서 더 이상 실험용 무기를 고를 수는 없었던 거죠. 한국의 KSS-3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이고 SLBM 발사 성공으로 세계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캐나다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을 택한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은 늘 우리가 북극해 작전에 적합하다는 식으로 홍보했지만 실질적으로 북극해 경험도 없고 대양 작전용 잠수함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숫자만 많지 기술 신뢰성에서 NATO 기준에 한참 못 미칩니다. 결국 캐나다가 볼 때 선택지는 한국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한국만이 북극과 대서양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다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결정이 캐나다 국내 정치에도 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전통적 파트너 독일을 버리느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군 전문가와 해군 장성들은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연안 잠수함이 아니라 대양 전략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목소리가 여론을 설득했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하는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사실 유럽 항상 관계자들은 처음에 한국의 KSS-3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폴란드나 캐나다가 특수한 이유로 한국을 택한 것일 뿐 유럽 전체로 확산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했죠.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나라가 선택하자 그 옆 나라가 움직였고 다시 그 옆 나라가 따라오면서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유럽 전역으로 한국 잠수함 바람이 퍼져나갔습니다. 독일은 이 현상을 단순한 일시적 파동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구조적 변화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의 군사 환경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결정이 주변국에게 곧바로 압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가 KSS-3를 도입하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우리도 독일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논의를 시작했죠. 그리고 발트 3국, 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최전방 국가들인데 독일식 연안 잠수함으로는 러시아 해군을 억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미 내렸습니다. 게다가 남유럽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과거 독일 U-214를 대거 도입했지만 유지 보수 문제로 심각한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터키 역시 독일과 갈등을 겪으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SS-3는 매력적인 옵션으로 떠오릅니다. 한번 독일제 무기를 경험해본 나라들은 그 한계를 뼈저리게 알기에 한국의 신뢰성과 장기적 파트너십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지 전환입니다. 과거에는 잠수함 독일이라는 등식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와 캐나다의 선택 이후 그 공식이 깨졌습니다. 지금은 최신 전략 잠수함 한국이라는 새로운 공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인식 변화가 바로 도미노 효과를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한 나라가 한국을 택하면 다른 나라는 우리만 독일제를 고집했다가 뒤처지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보면 이 도미노 효과의 파급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에서 잠수함 수출을 추진했지만 가격과 기술 이전 문제로 줄줄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로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를 공략했지만 실제 성능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평판이 나빠졌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실패하는 사이 한국은 유럽의 핵심 국가들까지 끌어들이며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역할도 큽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 수출 계약을 넘어서 KSS-3는 한국의 전략적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곧 무기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신뢰를 판가름하는 상징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럽 각국 지도자들은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지를 보고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은 여전히 산업 제품으로만 잠수함을 바라보지만
한국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이 도미노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까? 혹시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을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무기 체계는 한 번 선택하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 훈련, 업그레이드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한국을 택한 국가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한국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미노는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번 현상이 NATO 내부의 표준 재편으로 이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독일식 U212, 214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고 KSS-3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순간 NATO는 당연히 훈련 체계와 교리도 한국식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사실상 구시대의 잔재가 되고 한국은 NATO 해군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 파트너로 올라서게 됩니다. 베를린이 이 도미노 효과를 막으려 몸부림쳐도 이미 유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유럽의 방산 수출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며 산업 기반을 지탱해왔습니다. 특히 잠수함 부문은 독일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러왔던 핵심 사업이었죠. 그런데 KSS-3의 등장과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 선택으로 인해 이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의 국방경제 분석가들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한순간에 증발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익의 손실이 아니라 국가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독일의 조선 방산 기업들은 그동안 U212, U214를 통해 수십 척의 잠수함을 판매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폴란드, 캐나다, 그리고 발트의 연안 국가들까지 한국을 선택하자 독일의 수출 파이프라인은 사실상 끊겼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수치로 따지면 10년 전 독일은 NATO 내 잠수함 시장의 70%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5년 안에 그 비율이 20%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독일 조선업과 부품 산업, 더 나아가 일자리 수만 명이 사라지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독일 언론들도 이 사실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슈피겔은 폴란드 계약은 단순한 한 건이 손실이 아니라 향후 30년간 수십억 유로 매출의 연쇄 붕괴를 예고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산 수출은 무기 자체보다도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에서 더 큰 수익이 나오는데 그 장기 계약마저 한국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한국이 제공하는 패키지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이 아니라 30년 이상 이어지는 기술 지원과 파트너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를린 입장에서 보면 시장 자체가 한국으로 이주해버린 셈이죠. 그렇죠.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파급 효과입니다. 독일의 잠수함 산업은 단순히 방산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 전자, 기계 부품, 인력 교육 등 수많은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수함 계약이 줄어들면 독일 내 철강 생산량도 줄고 전자 부품 업체들도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정부 세수까지 감소하게 되죠. 이미 함부르크 지역에서는 잠수함 주문이 줄어드는 바람에 수천 명의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수산업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경제 안정성까지 흔드는 사태입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잠시 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업 기반이 여전히 크지만 방산 수출에서는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해외 수출 실패가 곧장 경제 위기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릅니다. 내수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방산 수출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둥 중 하나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한국의 KSS-3가 독일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겨냥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KSS-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 한 건이 성사될 때마다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고 독일은 반대로 시장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새로운 수십억 달러 수익원을 확보하는 반면 독일은 세수 감소와 실업 증가라는 이중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수함을 단순히 해군의 전력 보강 수단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KSS-3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KSS-3는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죠. KSS-3는 단순히 바닷속을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 그리고 경제적 지렛대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 무기입니다. KSS-3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SLBM 운용 능력입니다.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술이기도 하죠. SLBM은 단순히 미사일이 아니라 적에게 보이지 않는 억제력을 제공합니다.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핵심 도시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자체로 전쟁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독일의 U-214나 일본의 소류급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KSS-3는 독자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은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 체계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술적 독립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해외 수출에서도 강력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독일에 매번 의존할 필요 없이 한국과 직접적인 파트너십만 맺으면 되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KSS-3는 단순히 잠수함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 다목적 전략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기뢰 부설, 특수부대 투입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 척의 KSS-3는 사실상 소규모 해군 한 기동전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잠수함은 여전히 잠수함 어뢰 발사라는 전통적 개념에 묶여 있는 반면 한국은 미래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한국은 굳이 이렇게 전략적인 무기를 개발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입니다. 한국은 북쪽의 북한, 동쪽의 일본, 서쪽의 중국, 그리고 태평양 너머의 미국까지 복잡한 전략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 무기로는 이 환경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잠수함 전략 억제 수단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점에서 독일, 일본, 중국과는 태생적으로 출발점이 다릅니다. 실제로 NATO 관계자들도 KSS-3를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KSS-3를 선택한 것도 단순히 해군력 강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한국과 같은 전략적 시각을 공유한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죠. 단순히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무기를 산 게 아니라 한국과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한 겁니다.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 틀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독자적인 SLBM 탑재 잠수함을 만들 생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늘려가고 있지만 기술 신뢰성 문제와 소음 문제 때문에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이면서도 SLBM을 운용할 수 있는 독창적 해법을 제시해 세계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KSS-3의 진정한 가치는 억제력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재래식 잠수함이지만 그 내부에는 전략 무기로서의 위력을 숨기고 있는 것이죠. 적은 이 잠수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고 언제 어떤 무기가 발사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전략 억제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인 방어자가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는 주도권을 가진 국가로 변모한 것입니다. NATO는 오랫동안 독일 기술을 표준으로 삼아왔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는 독일의 U-212, U-214가 사실상 교과서 역할을 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KSS-3를 선택하고 발트 3국까지 관심을 보이자 NATO 내부에서 왜 굳이 독일의 낡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NATO 장성들은 회의석상에서 독일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ATO 내부의 분위기를 들여다보면 확연히 보입니다. 과거에는 독일제 잠수함을 도입하면 NATO 표준과 호환된다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제를 도입해야 미래 교리에 맞출 수 있다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죠. NATO는 이미 사이버 안보, 미사일 방어, 극초음속 무기 대응 등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수함 분야까지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게 되면 독일은 사실상 표준 유지국이 아니라 표준 추종국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미국의 태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 해군은 내부적으로 한국제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SS-3가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죠. 독일은 NATO 내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SLBM 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일본과 중국은 애초에 NATO 파트너로 고려되지도 않습니다. 결국 워싱턴이 보기에도 한국은 짐이 되는 독일을 대신할 수 있는 해답으로 떠오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NATO의 틀 안에서 한국과 손잡으면 미국도 이득을 본다는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은 독일이 계속 표준을 주장하는 걸 사실상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무기는 미국 무기와 완벽히 호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미국과의 기술 협력 속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NATO 체계와의 통합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독일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일까요? 최근 독일 국방부의 한 내부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됐는데 거기서 NATO 내에서 독일의 위상이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을 택한 뒤로는 동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U-212 차세대형을 홍보해도 NATO 내부에서는 이미 실패한 기술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무기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은 지난 수십 년간 NATO 안에서 우리는 중심 국가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대응은 미약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무기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동유럽 국가들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반면 한국은 조용히 기술을 발전시켜 NATO가 필요로 하는 해답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니 NATO 내부에서 한국을 향해 시선이 쏠리는 건 당연한 일이죠.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이 그래도 경제 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에서 여전히 강력하지 않나? 하지만 NATO 내부에서 필요한 건 단순한 경제력이 아니라 실질적 전력입니다. 전장에서 쓸 수 없는 무기라면 아무리 경제력이 커도 의미가 없습니다. 독일이 과거에는 산업 강국 이미지로 표준을 유지했지만 지금은 말뿐인 강국으로 평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만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폴란드와 캐나다가 KSS-3를 선택하면서 충격에 빠진 베를린은 곧바로 대응책을 내놨죠. 그것이 바로 U-212 넥스트 제너레이션, 일명 U-212NG입니다. 독일은 이를 통해 한국의 KSS-3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라고 선전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성능 개선을 자랑했지만 정작 NATO 내부에서도 외면당하고 유럽 언론은 베를린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이 내세운 212NG의 핵심은 연장된 자망 시간과 개선된 소음 억제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수함 기술에서 은밀성과 자망 시간은 이미 기본 요소인데 한국의 KSS-3는 그 단계를 훌쩍 넘어 전략 무기화에 성공했습니다. SLBM 운용, 대양 작전 능력, 독자 전투 체계 통합 같은 혁신적 요소와 비교하면 U-212NG는 그저 구형 모델의 보수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NATO 해군 장교들이 평가 보고서에서 독일은 뒤늦게 따라잡으려 하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졌다라고 쓴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독일은 밀렸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높은 단가를 유지하면서 유럽 기술인이 신뢰할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은 실질적인 가성비와 유지, 보수 체계를 더 중요하게 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지화 프로그램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공했고, 독일은 기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객국 입장에서 보면 독일은 비싸고 제약이 많은 무기, 한국은 합리적 가격에 자유로운 파트너십을 주는 무기가 된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독일 해군 내부에서조차 212NG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해군은 이미 기존 U-212 운용에서 가동률 저하, 부품 공급 지연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세대 모델 역시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죠. 반면 한국 해군은 KSS-3 실전 배치를 통해 꾸준히 검증을 받고 있고 SLBM 시험 발사 성공 같은 성과로 국제적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는 명확합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보죠. 일본은 타이계급을 내세우지만 결국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부분적 개선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039형은 양적 확대만 했지 질적으로 NATO가 신뢰할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U-212NG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KSS-3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이지만 독일, 일본이 중국은 기존 틀 안에서 부분적 개선만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시장이 외면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흥미로운 건 독일 언론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212NG가 한국 잠수함을 압도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한국의 전략적 혁신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독일 내 전문가들조차 우리는 여전히 20세기적 사고방식에 묶여 있다라는 자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 언론은 KSS-3를 21세기 전략 억제의 아이콘이라고 평가하며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일은 아직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유럽 시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폴란드와 캐나다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도미노를 촉발했습니다. NATO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독일이 버틸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U-212NG는 이름만 화려했지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패배를 공식화하는 선언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의 반격 실패가 NATO 내부 질서에 큰 의미를 남겼다고 봅니다. 독일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212NG가 기대를 모았던 만큼 실패의 충격도 컸습니다. 그 결과 NATO 국가들은 이제는 한국이 해답이라는 결론에 더 빠르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마지막 카드가 무너진 순간 서울은 완전히 새로운 표준을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독일은 오랫동안 기술 종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U-212, U-214 잠수함을 수십 년간 수출하며 우리가 유럽 잠수함의 표준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지금 NATO 내부에서는 독일이 과연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EU 차원의 공동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고 핵심 부품 상당수를 다른 나라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반면 한국은 추진체계, 소나, 전투체계, 심지어 배터리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한국이 독일을 앞서게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독일의 잠수함 산업은 유럽 전체 공급망 속에서 돌아갑니다. 철강은 핀란드, 전자부품은 프랑스, 센서는 스웨덴, 이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죠. 평시에는 협력처럼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치명적 약점이 됩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공급망이 흔들리자 독일은 잠수함 생산 일정의 차질을 빚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자체 공급망을 가동해 KSS-3를 예정대로 건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은 이제 기술 독립 국가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소나와 전투체계 분야에서 차이가 큽니다. 독일은 아직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 기술에 의존해야 하지만 한국은 이미 국산 전투체계와 소나를 통합해 KSS-3를 독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전략적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잠수함을 도입한 국가는 부품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해 반드시 베를린이나 브뤼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한국제를 선택한 국가는 서울과 직접 협상하면 되죠. 이건 단순히 무기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배터리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강조하지만 화재 위험과 안정성 문제로 제약이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AIP 중심이어서 장기간 작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독자 배터리 기술과 AIP를 결합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장 수준의 작전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SLBM까지 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 못지않은 전략성을 확보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기술 종속적이라면 왜 그동안 표준처럼 군림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독일과 같은 언어,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기술보다 정치 외교적 관성이 독일을 표준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NATO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건 정치적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억제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앞서 나가게 된 거죠. 중국과 일본 사례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 기술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일본은 미국의 군사틀 안에서 독자적 확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기술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반대로 한국은 독자 소프트웨어, 독자 무장, 독자 추진 체계까지 구축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서울이 베를린을 앞질렀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유럽 언론도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는 한국의 기술 독립은 독일의 자존심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무기를 값싼 대체품으로 비하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기준을 제시하고 독일이 따라가는 상황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 변화가 아니라 유럽 내 여론이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 독립은 단순히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적 자율성, 경제적 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위상을 함께 보장합니다. 독일이 여전히 EU 공급망에 매달려 있다면 한국은 이미 독자 시스템으로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NATO 국가들이 독일 대신 한국을 택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독일이 기술 강국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진짜 기술 독립국은 한국이라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NATO의 해군 중심은 오랫동안 유럽, 그 중에서도 독일과 영국, 그리고 부분적으로 프랑스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에서는 독일이 사실상 표준을 주도하며 우리가 없다면 NATO 해양 전력은 불완전하다라고 장담했죠. 하지만 KSS-3의 등장 이후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NATO 회원국들이 하나둘 한국을 선택하면서 권력의 중심축이 유럽에서 동부가 정확히 말해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NATO 내부 회의에서조차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논의할 때 독일이 기준을 제시했고 다른 나라들이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KSS-3를 기준으로 우리 훈련과 교리를 바꿔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수출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구도의 변화입니다. NATO에서 표준을 제시하는 나라는 영향력을 확대하고 뒤처지는 나라는 발언권을 잃습니다. 지금 그 주인공이 한국이고 희생양이 독일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의 시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자국 방산업체를 보호하려 하지만 워싱턴 내부에서는 한국의 KSS-3를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NATO 동맹국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면 미국도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한국은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NATO의 해양 전략에 있어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독일이 자랑하던 해군력 표준은 이제 워싱턴과 서울이 함께 주도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폴란드와 캐나다의 선택이 상징적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NATO의 동부와 북미 양측에서 동시에 한국을 택한 건 사실상 NATO 전체가 새로운 기준을 받아들이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여기에 발트 3국과 남유럽 일부 국가까지 가세하면 NATO의 해군 표준은 더 이상 베를린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제시되고 미국이 이를 인정하는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미국 동맹이면서도 NATO 체계에 직접 관여하지 못합니다. 중국은 NATO와 대립하는 입장이니 논외죠. 결국 NATO의 해군 표준은 유럽과 북미, 그리고 이제는 한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아무리 잠수함 기술을 자랑해도 동맹 틀 밖에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중국은 시장 신뢰도 자체가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NATO 내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국가인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외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는 KSS-3를 단순한 수출품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NATO 해군력의 표준 재편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NATO 장성들과의 협의에서 한국 잠수함은 NATO의 대양 전략을 보완하고 미국과의 연합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먹혀들었고 NATO는 한국을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내부 표준 제공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NATO의 중심이 된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KSS-3가 NATO 회원국들에 수출되면서 훈련 체계와 작전 개념이 한국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무기 표준을 제공하는 순간 교리와 훈련까지 연결됩니다. 결국 NATO의 젊은 장교들은 독일식 매뉴얼이 아니라 한국식 매뉴얼로 훈련받게 되고, 세대가 교체되면 자연스럽게 NATO의 해양 중심 서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저는 이 흐름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NATO는 러시아, 중국 같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강력한 해양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독일식 잠수함으로는 이 과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전략적 억제력과 대양 작전 능력을 제공할 수 있죠. 그러니 NATO 내부에서 권력이 서울로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독일은 이제 짐으로 불리고 한국은 해답으로 불립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독일 잠수함을 NATO의 표준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에게 독일제를 권장하거나 심지어 지원까지 했죠. 그러나 폴란드와 캐나다가 한국의 KSS-3를 선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제 워싱턴조차 과연 독일제 잠수함이 NATO의 미래에 적합한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균형을 뒤흔드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이 흐름은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는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으면 독일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발언해왔습니다. 독일의 방위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독일제 잠수함이 NATO 내에서 표준으로 유지되는 건 미국 입장에서도 점점 불편해진 겁니다. 반대로 한국의 KSS-3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아떨어졌습니다. SLBM 운용 능력, 대양 작전 가능성, 그리고 미국 해군과의 통합성까지 갖춘 무기 체계였으니까요. 흥미로운 건 미국 군산복합체 내부의 시각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무기를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있는 아시아 제품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 해군 분석 보고서에는 한국 잠수함은 이미 NATO 수준을 넘어섰다라는 평가가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석가들은 독일에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미국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략 파트너로 격상시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워싱턴이 시각을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무기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 미국은 중국의 해양 확장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을 동시에 견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일 잠수함으로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의 KSS-3는 이미 SLBM과 장거리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 억제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워싱턴은 한국이 없다면 우리는 두 전선을 동시에 커버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에 종속되어 있어 독자적인 전략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숫자만 늘리지만 소음 문제와 신뢰성 부족으로 NATO와 협력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은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도 미국과의 협력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워싱턴이 시각을 바꾼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가 독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NATO의 전략적 기여자라는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워싱턴은 한국을 단순히 무기 수입국으로 보는 게 아니라 NATO의 해양 전략을 주도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이 정말 한국을 독일보다 앞세울 수 있을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폴란드와 캐나다의 선택이 워싱턴에 큰 충격을 주었고 NATO 내부에서 한국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독일은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고 한국은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지정학적 환경이 바뀐 만큼 워싱턴의 시각도 바뀌는 건 필연입니다. 저 역시 동의합니다. 워싱턴의 인식 변화는 NATO 내부의 균형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겁니다. 독일이 더 이상 중심이 아니고 한국이 새로운 해답이 된다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유럽 국가들도 줄줄이 서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변화는 NATO의 미래를 서울이 이끄는 구조로 재편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과 북미에서의 성공만으로도 KSS-3는 이미 세계적인 무기 체계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위산업을 단순한 수출이 아닌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KSS-3의 글로벌 확장을 추진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남미, 중동, 그리고 동남아입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전략 질서를 다시 쓰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남미부터 보죠.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협력하며 스콜펜급 잠수함을 도입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라질 해군이 관심을 보이는 건 KSS-3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랑스제가 여전히 구식 기술에 묶여있는 반면 한국제는 SLBM 운용까지 가능한 미래형 플랫폼이기 때문이죠. 특히 아마존과 대서양을 동시에 커버해야 하는 브라질의 전략적 특성을 고려하면 KSS-3는 최적의 선택지로 평가받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국은 기술 이전과 패키지 제공까지 약속하면서 남미 시장에서 프랑스와 독일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중동은 늘 미국과 러시아 무기의 각축장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는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최첨단 무기를 원합니다. 독일은 무기 수출 규제 때문에 중동 고객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미국 무기는 가격과 정치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립적인 입장과 합리적 가격으로 접근했습니다. 특히 UAE는 이미 한국 무기를 다수 도입한 경험이 있고 KSS-3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개념은 중동 국가들에게 엄청난 매력입니다. 동남아 시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대표적 사례죠.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이어 KSS-3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의식한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중국과 직접 맞설 수 있는 억제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무기 판매자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기술 이전과 공동 훈련까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레이시아도 기존에 프랑스제를 도입했지만 성능 불만이 커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 중국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의 잠수함을 수출하려 했지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과 제한적인 기술 이전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중국은 값싼 무기를 내세웠지만
신뢰성 부족과 정치적 부담으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가격, 첨단 기술, 그리고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무기를 앞세워 남미, 중동, 동남아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확장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지정학적 파급력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미 국가가 KSS-3를 도입하면 미국은 이를 통해 남미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가 KSS-3를 도입하면 미국과 유럽은 한국을 통해 안정적인 무기 공급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동남아 국가가 KSS-3를 도입하면 중국의 해양 패권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KSS-3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세계 전략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이 된 겁니다. 사실 폴란드와 캐나다가 KSS-3를 선택했을 때 독일 정부가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독일 주요 언론들은 연일 사설을 통해 NATO 동맹국들이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택한 것을 역사적 배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가 독일을 버린 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독일을 전략적으로 무시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썼습니다. 독일 사회는 사실상 집단적 모욕감에 빠져버린 것이죠. 슈피겔은 폴란드의 선택은 독일 외교의 참패이자 국가적 굴욕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NATO는 자신들의 방패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NATO 동맹국들이 한국을 선택하면서 독일이 더 이상 신뢰받는 기술 강국이 아님이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캐나다까지 한국으로 기울면서 독일 언론은 이제 우리를 믿는 나라는 없다라는 절망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사실 이는 무기 시장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의 붕괴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독일 언론이 한국을 평가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독일 언론은 한국 무기를 값싼 대체품이라 부르며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은 NATO의 새로운 표준을 만든 나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신문은 심지어 우리가 폄하하던 한국이 우리를 추월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모욕이라고 적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정치적 책임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야당은 메르켈 이후 독일 정부가 방산 정책을 안일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NATO 동맹국들이 미국과 한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며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언론은 냉정했습니다.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다. 독일이 혁신을 멈추고 안주한 사이 한국은 기술 독립과 전략적 사고로 우리를 추월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독일 스스로 초래한 위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도 과거 동남아 시장에서 연이은 실패를 겪으면서 언론이 외교적 굴욕이라고 자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도 파키스탄에 잠수함을 수출했지만 결함 문제로 언론에서 국가 망신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러나 독일의 이번 충격은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NATO의 중심국이라는 자부심을 잃은 것이니까요. 저는 이번 언론 반응에서 중요한 변화를 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일시적으로 약진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독일 언론은 심지어 우리는 이제 한국을 따라가야 할 위치에 놓였다라고 적시했습니다. 이건 언론이 단순히 분노하는 단계를 넘어서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수순입니다. 독일 내부의 분노와 모욕감이 결국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독일이 언론의 비난을 계기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독일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NATO 교리와 표준이 한국 쪽으로 기울고 있고 동유럽과 북미가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반격하려 해도 언론의 표현대로 기차는 이미 떠났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배신 논란은 단순히 언론의 과장이 아닙니다. 독일 사회가 실제로 느끼는 굴욕과 좌절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한국의 부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무시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유럽의 표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짜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베를린 언론의 분노는 사실 한국의 성공을 입증하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사실 잠수함 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축 중 하나였습니다. 방산 수출로 벌어들이는 직접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철강, 전자, 기계, 소프트웨어 같은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파급 효과를 주었죠. 그런데 KSS3의 부상과 NATO 회원국들의 연쇄적인 이탈로 독일은 그 기반을 송두리째 잃고 있습니다. 이미 방산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실업률 상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군수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수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의 대표적 조선소들이 군수 부문에서 주문을 이루면서 민간 선박 생산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함부르크와 킬 지역의 조선소들은 방산과 민수를 동시에 돌려왔는데 방산 부문에서 구멍이 나니 전체 경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독일은 산업 생태계를 강조했지만 지금은 그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방산 성장세가 조선, 철강, 전자 분야까지 활력을 불어넣으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죠.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군함과 민수 선박을 동시에 건조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과는 극명한 대조입니다. 독일 언론에서도 이 점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슈피겔은 방산 붕괴가 민간 조선업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는 잠수함 패배가 독일 전체 산업 고용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함부르크 조선소의 노동조합은 이미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때 독일이 자랑하던 고용 안정,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건 독일의 기술 인력 유출입니다. 방산 프로젝트가 줄어들자 젊은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폴란드, 심지어 캐나다가 독일 엔지니어들을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있죠. 과거에는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에서 배웠다면 이제는 독일 기술자들이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산업 붕괴가 인재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기술력 저하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더욱 선명합니다. 일본은 아직 조선업 기반이 살아있어 민수와 방산을 연결하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대규모 내수 시장 덕분에 최소한 규모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독일은 다릅니다. 내수 시장도 작고 유럽 공급망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니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이번 KSS 3파동은 단순한 시장 경쟁이 아니라 독일 경제 구조의 허약함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는 KSS3는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KSS3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은 한국 조선, 철강 배터리 산업으로 흘러들어가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방산 붕괴가 오히려 민간 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독일과 한국의 산업 격차를 더욱 벌려놓을 겁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서 독일은 수십 년간 절대 강자로 군림했습니다. U-212, U-214 잠수함은 NATO의 상징이자 유럽 기술력의 자존심이었죠. 그러나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폴란드와 캐나다의 선택, 발트 3국의 관심, 남유럽의 불만, 그리고 NATO 내부의 표준 재편까지 모든 흐름은 독일을 밀어내고 한국을 새로운 기준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히 무기 경쟁이 아니라 권력의 전환입니다. 독일 시대의 종말은 단순히 방산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만드는 나라에서 기준을 따라가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한국은 지금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KSS3를 통해 잠수함의 정의 자체를 바꾸었고 SLBM 운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NATO가 이제 한국식 교리와 훈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만들어내는 규칙이 단지 군사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이 조선이 철강 이 배터리 산업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은 기술과 산업 전체에서 새로운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민간 조선소가 흔들리고 인재 유출로 기술 기반이 붕괴되고 있지만 한국은 방산을 통해 민간 산업까지 도약시키고 있습니다. 즉, 한국은 군사 경제의 기술 세 영역에서 동시에 새로운 규칙을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의 틀 속에 묶여 있어 독자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국은 시장 신뢰가 부족해 표준을 제시할 위치가 못 됩니다. 유일하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NATO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받아들이고 아시아, 중동, 남미까지 한국 표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사실상 새로운 글로벌 룰 메이커가 된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이 진정으로 독일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NATO 내부 문서에서 KSS-3는 차세대 잠수함 교리의 기준으로 언급되고 있고 미국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아무리 U-212 차세대를 내세워도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은 이미 NATO,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규칙을 만든다. 라는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을 넘어 국제 정치 질서의 규칙을 제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KSS-3는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힌 열쇠입니다. 독일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서울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베를린을 보지 않습니다. 모든 시선은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